식탁 위에 약통이 5개 들어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4살 손자 이드는 그 약을 차례로 삼키고는 또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작게 내뱉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매일 아침에 가장 무거운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가방은 현관에 그대로 놓인 채 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지곤 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식습관을 가르친 영양교사였습니다. 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짓을 하는지, 패스트푸드가 왜 위험한지, 설탕과 첨가물이 아이들의 하루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수천 명의 학생에게 건강한 식탁을 가르쳤고 학부모들은 제 조언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손자 하나를 저는 도무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무너지는 식탁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이든의 배는 편해지지 않았고 결석한 날짜는 달력 위에 빨갛게 쌓여만 갔습니다. 평생 식습관을 가르친 제가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평범한 아침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력감은 제 25년 경력을 송두리째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옆집에서 빨간 반찬이 담긴 작은 통 하나가 건너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 끼니 먹는다는 시뻘건 절임채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저 맵기만 한 채소 한 통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죠. 평생 근거 없는 건강식품 유행을 경계해온 제게 그건 그저 또 하나의 마케팅 과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통 하나가 우리 집 아침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으로도 막지 못했던 하나의 불편한 일상이 어떻게 한국의 평범한 밥상 한 그릇 앞에서 천천히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식탁의 변화가 어떻게 미국 전역을 뒤흔든 거대한 흐름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제가 평생 무시했던 그 빨간 반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베네트입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나고 자랐고 40살이 넘도록 같은 도시의 같은 고등학교에서 가정과 영양을 가르쳤습니다. 정년을 맞은 뒤에도 손을 놓지 못해 지금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식생활 교육 강의를 하고 있죠. 누가 제 직업을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25년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묘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에 관한 한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은 식탁을 지켜봤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신념을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음식에는 마법이 없다는 것. 어떤 식품 하나가 갑자기 몸을 낫게 하거나 인생을 바꿔준다는 이야기는 제 경험상 거의 전부 과장이었거든요. 슈퍼푸드라는 이름을 단 비싼 베리들, 한 스푼에 10,000원이 넘는 가루들, 매년 바뀌는 다이어트 유행.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학생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누가 돈을 버는지를 보세요. 이 두 문장은 제 강의의 첫 시간마다 칠판에 가장 크게 적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회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직업병처럼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었죠. 텔레비전에 어떤 식품이 기적처럼 소개되면 저는 곧바로 그 뒤에 숨은 마케팅을 떠올렸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를 보면 그 문구가 어떤 연구를 근거로 삼았는지, 그 연구가 누구의 돈으로 진행됐는지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아이들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누구보다 많이 봐왔으니까요. 점심시간마다 탄산음료와 감자튀김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 10대 초반에 벌써 피부가 거칠어지고 늘 피곤해하는 아이들, 아침을 거르고 등교해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바닥나는 아이들. 저는 그 모습을 25년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건 뼈저리게 알았지만 음식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늘 한 발짝 떨어져서 의심했습니다. 그런 제게 손자 이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드는 제 외동딸의 아들입니다. 딸 부부가 일이 바빠지면서 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죠.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공룡 이름을 줄줄 외우고 레고로 도시를 만들고 저를 따라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던 아이. 흙 묻은 손으로 방금 딴 토마토를 베어 물며 깔깔 웃던 그 모습이 제 기억 속 이든의 가장 환한 얼굴입니다. 그런 이든이 12살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아이들은 원래 자라면서 배앓이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어떤 날은 통증 때문에 식은 도시락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밤에는 배가 더부룩하다며 잠을 설쳤고 그런 날 아침이면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학교를 빠지는 날이 한 달에 하루 이틀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로 늘어났습니다. 활발하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담당 소아소화기내과 의사인 닥터 라미레즈는 만성적인 장 트러블과 과민성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은 아니지만 일상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종류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닥터 라미레즈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약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증상을 다스리는 약을 처방했고 식탁 위 약통은 그렇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약은 증상을 어느 정도 눌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 하루를 버틸 수는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이드는 또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죠. 저는 영양교사였습니다.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닥터 라미레즈도 진료 때마다 약은 증상을 누를 뿐 근본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든이 도무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든의 입맛은 완전히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너깃, 탄산음료. 제가 야채를 식탁에 올리면 이든은 포크로 깨작거리다 말았습니다. 브로콜리 한 조각을 먹이는데 10분이 걸렸죠. 홍곡물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과일은 그나마 사과 정도만 겨우 먹었습니다. 새콤하거나 쓴맛이 조금이라도 나면 곧바로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맛, 딱 그 세 가지에만 입이 열려 있었습니다. 25년간 수천 명의 식습관을 바꿔온 제가 정작 한 지붕 아래 사는 손자 하나의 입맛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식탁에 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영양학 책을 다시 펴고 동료 영양사들에게 전화를 걸고 좋다는 식단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식이섬유를 늘려라, 가공식품을 줄여라, 발효식품을 곁들여라.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론을 14살 아이의 까다로운 입에 어떻게 밀어넣느냐였습니다. 밤늦게 노트를 덮을 때면 손끝에 힘이 빠지면서 펜이 책상 위로 툭 떨어지곤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수백 가정의 식탁을 바로잡아준 제가 정작 한 지붕 아래 손자 하나 앞에서는 빈손이었으니까요. 강의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자신있게 건넸던 말들이 정작 우리 집 부엌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제 이름표가 그렇게 무거우면서도 텅 비어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든이 절반쯤 남긴 저녁 접시를 치우고 있는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 소피아 박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이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였죠. 그녀의 손에는 투명한 반찬통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통 안에는 시뻘건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배추를 통째로 절여 빨간 양념에 버무린 것 같았는데 매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솔직히 처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저도 모르게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시큼하고 알싸. 제 평생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이었거든요. 소피아는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오늘 김치를 좀 많이 담갔거든요. 우리 집에서 늘 먹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저는 예의상 통을 받아들었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시큰둥했습니다. 김치.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매운 절임 채소.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죠. 저는 그걸 그저 짜고 매운 흔한 절임 음식의 한 종류쯤으로 여겼습니다. 발효식품이 장에 좋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솔직히 그것도 절반은 마케팅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짜고 매운 음식이 오히려 이든의 예민한 장을 더 자극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소피아가 돌아간 뒤 저는 그 통을 냉장고 한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게 그날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매운 절임 채소 한 통이 약으로도 못 막는 손자의 증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성껏 담가다 준 소피아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그 통을 거의 잊은 채 며칠을 지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빨간 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저 우유와 달걀 사이의 풍경일 뿐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제가 냉장고에 무심코 밀어넣은 그 빨간 통이 우리 집 식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의심을 직업으로 삼아온 저는 그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단단한 편견이 가장 가까운 답 하나를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둔 셈이었죠. 그 무렵 저는 밤마다 같은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든의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흙 묻은 손으로 토마토를 베어 물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약통은 5개로 들었는데 정작 아이의 얼굴에서는 빛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아이의 10대 시절 전부가 배를 움켜쥐고 학교를 빠지는 기억으로만 채워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한 번도 기대지 않았던 곳에서라도 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속 그 빨간 통이 다시 제 손에 들리기까지는, 그리고 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기까지는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11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건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절박하게 깨달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드는 새벽부터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아침 7시 등교 준비를 시키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이드는 침대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던지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이든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아이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텃밭에서 저보다 먼저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 1시간을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덮어주는 제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든은 또 학교를 빠졌습니다. 그달 들어서만 벌써 5번째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결석일이 달력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죠. 그 빨간 동그라미들을 세고 있자니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9월에 셋, 10월에 7, 11월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5. 결석 횟수가 달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또렷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닥터 라미레즈에게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콜럼버스 시내의 소아 전문 클리닉. 닥터 라미레즈는 이든의 검사 결과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좋지 않은 소식을 직감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베네트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약은 증상을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든 회장은 지금 매우 예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든이 먹는 음식을 보면 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약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매일 장을 자극하는 음식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양교사인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알면서도 못 바꾸고 있다는 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졌습니다. 닥터 라미레즈는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베네트 씨, 제가 마법 같은 처방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은 지금처럼 유지하세요. 그건 그것대로 필요합니다. 다만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식단을 아주 천천히 바꿔보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음식을 조금씩 일상에 들여보세요. 특히 장내 환경에 좋은 식품들을요. 그는 책상 위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균형이 무너지면 이든처럼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 균형을 천천히 회복시켜주면 약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음식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는 아니에요. 몇 주, 몇 달을 봐야 합니다.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베네트 씨는 영양교사시잖아요. 누구보다 이걸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장내 환경에 좋은 식품.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이섬유, 발효식품, 유산균.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였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이든의 입에 넣느냐는 25년간 풀지 못한 바로 그 숙제였습니다. 닥터 라미레즈의 마지막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제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양교사라서 잘 해낼 수 있다는 그 말이 지금껏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저를 더 작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머릿속에서 음식 목록이 빙빙 돌았습니다. 요구르트는 이든이 단맛이 나는 것만 겨우 먹었고 그마저도 첨가물 범벅이었습니다. 통곡물도 채소도 다 실패했습니다. 발효식품이라고 해봐야 미국 가정에서 흔한 건 요구르트나 일부 치즈 정도였는데 이든의 예민한 장에 맞으면서 아이가 거부하지 않을 만한 걸 찾기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답을 찾으려 애썼죠. 그러다 문득 냉장고 가장 안쪽에 처박아둔 그 빨간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아가 가져다 준 김치였습니다. 저는 그 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 알싸한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며칠 사이 더 익었는지 처음보다 냄새가 한층 짙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빨간 배추를 들여다봤습니다. 발효식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깜빡했습니다. 닥터 라미레즈가 말한 장내 환경에 좋은 식품. 그게 어쩌면 바로 이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바로 제 안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토마스, 정신 차려. 이건 그냥 매운 절임 채소야. 짜고 매운 게 예민한 장에 좋을 리가 없잖아. 평생 의심을 직업으로 삼아온 제 본능이 또 한 번 빨간 통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또 소피아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 안녕하세요.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좀 나눠 드시라고요. 그녀는 그러더니 식탁 위에 올려둔 김치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김치 아직 안 드셨네요. 지금쯤이면 딱 맛있게 익었을 텐데.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몰라서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손자가 장이 좀 예민해서 이렇게 매운 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말에 소피아의 표정이 살짝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 김치는 그냥 매운 음식이 아니에요. 발효 음식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매 끼니마다 이걸 먹고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엄마도 다 김치 먹고 건강하게 사셨죠. 처음엔 잘게 썰어서 밥에 조금만 곁들여 보세요. 매운 게 걱정되면 물에 한번 헹궈서 양념을 덜어내도 돼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제가 먹고 자란 밥상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손주분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그러고는 잠깐 옛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미국에서 자라면서 김치가 창피한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놀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매일 김치를 담그셨는지.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온 방식이었어요. 약이 아니라 먹고 자란 밥상. 그리고 가족을 지켜온 방식. 그 말들이 제 마음 어딘가를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평생 저는 음식을 효과와 근거로만 따져왔는데 소피아는 음식을 함께 먹고 자란 기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25년간 한 번도 학생들에게 가르쳐 본 적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로만 음식을 재단해온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언어가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김치 통과, 김이 식어가는 김치찌개 접시, 그리고 위층에서 잠든 이든.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제 신념이었던 의심의 목소리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할아버지의 목소리.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약을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에 조금 곁들여 보는 것뿐인데 저는 작은 도마를 꺼내 김치를 아주 잘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셀 수 없이 많은 채소를 썰어봤지만 그날만큼 칼끝이 조심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매운 양념이 걱정돼서 소피아 말대로 썬 김치를 물에 한번 살짝 헹구기까지 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든 이든의 방문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저 아이가 이 낯선 빨간 반찬을 한 입이라도 먹어줄까? 거부하면 어쩌나? 또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기대 하나가 처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음식의 마법을 믿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작은 빨간 반찬 하나에 손자의 아침을 걸어보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 그른지 그때의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흰쌀밥을 따뜻하게 짓고 전날 밤 잘게 썰어 헹궈둔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었습니다. 양도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남짓. 처음부터 많이 주면 거부할 게 뻔했으니까요.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는 제 마음은 시험지를 앞에 둔 학생처럼 조마조마했습니다. 25년간 수천 명의 식탁을 차려봤지만 그날 액시덴트 그 작은 접시 하나만큼 긴장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든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식탁이 빨간 김치를 보더니 곧바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빨갛고 냄새나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옆집 소피아 아주머니가 주신 거야? 한국 음식인데 한 입만 먹어보자. 딱 한 입만?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식탁 밑에서 제 발끝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포크 끝으로 김치를 콕콕 찌르기만 하다가 결국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처음엔 인상을 잔뜩 쓰더니 오물오물 씹다가 뜻밖에도 한 번 더 포크를 가져갔습니다. 매운데? 좀 시큼하고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요.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이든이 야채를 그것도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먹겠다고 한 게 대체 몇 달 만이었는지 제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가는 걸 저는 애써 감췄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아이가 부담스러워 다시 안 먹을까 봐서요. 물론 그 한 끼로 무언가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이든은 배가 조금 불편하다고 했고 김치는 절반쯤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변화에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아침마다 밥과 잘게 썬 김치를 차렸습니다. 양은 조금씩 늘렸고 이든은 신기하게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밥보다 김치를 먼저 집기도 했습니다. 새콤하고 알싸한 그 맛에 패스트푸드에만 길들여졌던 아이의 입맛이 조금씩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가끔 새로 담근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덜 익어 아삭한 김치를, 어떤 날은 푹 익어 시큼한 김치를. 그녀는 익은 정도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이든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든의 상태를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교사의 습관이었죠. 며칠 차에 배가 아팠는지, 김치를 얼마나 먹었는지, 화장실은 몇 번 갔는지. 처음엔 들쭉날쭉하던 기록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미세하게 남아 좋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바람이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꼼꼼히 적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든이 밥과 김치를 다 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배가 안 아파요? 학교 갈래요?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은 말이라 한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잔을 내려놓는데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거든요. 현관에 나서는 이든의 뒷모습을 저는 오래 지켜봤습니다. 가방을 메고 가벼운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가는 그 평범한 등굣길이 제게는 몇 달 만에 보는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치던 달력에 그날만큼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작은 변화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단 한 번의 안 아픈 아침이 곧 회복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평생 근거를 따져온 저는 이게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을 수도 있죠. 한두 번의 우연을 인과로 착각하는 건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학자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이 빨간 반찬에 정말 무언가가 있다면 그 만약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우연과 인과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진짜 인과 앞에서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건 역시 똑같은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잘못 사이에서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든을 학교에 보낸 그날 아침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평생 근거를 보여달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제가 이번엔 직접 근거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김치가 대체 무엇이고 발효식품이 장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도 잊은 채 식어버린 잔을 옆에 두고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과장된 건강식품 이야기인지. 25년간 수많은 건강식품의 거품을 걷어내온 제 눈은 이번에도 곧 김치의 한계를 찾아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 없는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우리 몸의 면역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70%. 면역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비율이 바로 장에 있었던 겁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 자료는 장을 제2의 유전체 혹은 또 하나의 장기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5년간 영양을 가르쳤다는 제가 이 사실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니. 장이 면역의 70%를 책임진다면 장 환경을 다스리는 일은 곧 면역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든처럼 장이 예민한 아이에게 장내 환경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떠받치는
토대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자료에 적힌 한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면 제가 평생 손자에게 먹인 그 패스트푸드는 대체 무엇을 위한 거였나?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면역의 상당 부분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는 출생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면역의 큰 틀이 잡히고 이후 평생 먹는 음식에 따라 장내 세균 구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드는 지금 한창 자라는 14살. 지금 장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어쩌면 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르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내 환경은 무엇으로 좋아지는가? 답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 있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환경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중간균이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유익균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균형을 잡아주지만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 균형이 유해균 쪽으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간균은 장내 환경에 따라 유익한 쪽으로도 해로운 쪽으로도 변할 수 있어서 결국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그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든이 매일 먹던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튀긴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손상시키고 카페인과 탄산음료는 장을 자극한다는 설명이 거기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영양교사로서 25년간 경계해온 바로 그 음식들이 이든의 장 속에서 매일같이 유익균을 죽이고 중간균을 유해한 쪽으로 떠밀고 있었던 겁니다. 약토우 5개로도 막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약은 무너진 둑을 손으로 막는 일이었고 정작 뚝을 무너뜨리는 물줄기는 매일 새끼 식탁에서 흘러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너진 균형을 어떻게 되돌리는가?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발효식품을 가리켰습니다. 발효음식은 장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이며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장에 공급해 미생물 생태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박테리아와 효모가 음식을 변화시키며 우리 몸에 이로운 균을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요구르트, 그리고 김치. 김치는 바로 그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것도 채소의 식이섬유와 유익균을 한 그릇에 동시에 담은 보기 드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운 절임 채소라고 코웃음 치던 그 빨간 반찬이 알고 보니 제가 평생 가르쳐온 영양학의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발효, 유익균, 장내 미생물, 면역의 70%. 이 모든 단어가 김치라는 한 그릇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소피아가 가져다준 김치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빨간 배추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통의 감촉이 그날따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통 안에서 수억 마리의 유익균이 살아 숨쉬며 이든의 장을 천천히 바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서히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서재로 돌아가 김치 속에 사는 균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자료에는 김치 속에 락토바실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유산균이 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구르트에 든 그 유산균과 같은 계열이라는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운 양념과 시큼한 냄새 뒤에 요구르트 못지않은 유익균의 세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김치는 채소이기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유익균과 그 먹이를 한 그릇에 담은 음식이라니. 영양학적으로 이보다 더 영리하게 설계된 음식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설계한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세월이 자연스럽게 빚어낸 음식이라는 점이 저를 더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인가? 이든의 안 아픈 아침이 정말 김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운 좋은 하루였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김치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빨간 반찬 뒤에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거대한 과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노트를 펴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이 된 기분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치란 무엇인가? 왜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간 이걸 매일 먹었는가? 김치 속 유산균은 얼마나 되는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평생 의심을 무기로 살아온 노교사가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의심하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제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며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서재와 부엌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자료를 찾으라고 가르쳐온 제가
정작 손주의 식탁 앞에서 처음으로 절박하게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저는 평생 쌓아온 제 단단한 편견이 한 장 한 장 무너져 내리는 걸 똑똑히 느꼈습니다. 밤이 깊도록 화면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자료를 읽으면 거기서 또 다른 의문이 솟았고 그 의문을 쫓으면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닫혀있던 문 하나를 열었더니 그 뒤로 끝없는 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들 안에는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김치의 진짜 얼굴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10주간 발효식품을 먹는 식단을 적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전 3주간, 실험 중 10주간,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 4주간에 걸쳐 참가자들의 혈액과 대변 샘플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무려 17주에 걸친 꼼꼼한 추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향상되고 몸의 염증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연구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셀에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6명을 17주간 추적하고 혈액과 대변을 분석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검증받은 연구였습니다.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요구한 근거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하는 형태의 가장 엄격한 근거가요. 의자에 기대 있던 제 등이 저절로 굳추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은 그룹에서는 4가지 면역세포가 덜 활성화되었고 무려 19가지 염증성 단백질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19라는 숫자를 세어보다가 저는 멈칫했습니다. 19가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19종류나 줄었다는 겁니다. 염증이란 건 이등 같은 아이의 예민한 장을 끊임없이 들쑤시는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연구를 이끈 가드너 교수는 이런 효과가 발효식품을 더 많이 먹은 참가자들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그 일관성이 저를 더욱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비교가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콩과 식물과 통곡물, 견과류, 채소 같은 고섬유질 식단을 먹은 그룹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그룹에서는 19가지 염증성 단백질 가운데 단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평생 저는 학생들에게 채소와 통곡물을 많이 먹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건강의 정답이라고 믿었죠. 물론 그것도 좋은 식단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염증을 줄이고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는 발효식품이 고섬유질 식단을 앞섰던 겁니다. 제가 평생 가르친 정답 옆에 제가 평생 무시한 또 하나의 정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한 과학자는 솔직하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높은 섬유질 식단이 더 폭넓게 유익할 거라 기대했는데 막상 데이터를 보니 짧은 기간의 섬유질 섭취만으로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요. 그 솔직한 고백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조차 데이터 앞에서 자신의 예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데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김치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는 게 느껴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지식의 지도에 커다란 빈칸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김치 그 자체로 파고들었습니다. 김치 속에 정말 그만큼의 유산균이 있는가?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발효식품 전체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 발효식품 중에서도 김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두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자료를 찾던 저는 한국의 세계김치연구소라는 기관에 데이터를 마주했습니다. 김치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한국에 따로 있다는 사실부터가 제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음식 하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연구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숫자들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막 담근 김치에는 그램당 만에서 10만 마리의 유산균이 있다고 했습니다. 1만에서 10만.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치가 서서히 발효되면서 유산균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맛과 식감이 가장 좋은 적숙기에 이르면 잘 익은 김치의 줄기 부분에는 그램당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는 그 시기의 유산균 수가 그램당 최대 10억에서 100억 마리까지 치솟는다고도 했습니다. 1만에서 1억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엔 100억까지. 저는 그 숫자의 도약 앞에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며칠에서 두어 달 사이에 유산균이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작은 빨간 통 안에서 그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보이지 않는 수억 마리의 생명이 매일같이 불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저 쉬어가는 김치라고만 여겼던 그 변화가 사실은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생명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대체 어느 정도인가? 저는 비교할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찾았을 때 저는 의자에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램당 1억 마리. 그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고농축 요구르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비싸게 사 먹이려 했던 그 요구르트의 유산균을 옆집 소피아가 그냥 담가서 건네준 빨간 반찬이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첨가물도 설탕도 없이요. 한 자루는 이걸 더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잘 익은 김치를 하루 100g씩 먹으면 그것만으로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섭취하는 셈이라고요.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 보충제 한 알이 보통 100억 마리 수준을 권장한다는 걸 떠올림이 김치 한 접시가 곧 유산균 한 알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약국에서 비싼 유산균 캡슐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던 제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걱정됐습니다. 그럼 푹 익은 신김치는? 시큼하게 쉰 김치는 유산균이 다 죽은 것 아닌가? 평생 회의적이었던 제 본능이 또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답마저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푹 익어 시큼해진 신김치에도 그램당 1000만에서 1억 마리의 유산균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준 역시 요구르트에 든 유산균과 맞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갓 담근 김치든 푹 익은 김치든 김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르트 수준의 유익균을 품고 있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김치찌개처럼 끓여 먹는 경우에도 유산균은 열에 죽지만 그 죽은 균과 대사산물이 여전히 우리 몸의 면역에 이로운 신호를 보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끓이면 끓인 대로 김치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장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소피아가 끓여다 준 그 김치찌개 한 그릇조차 헛된 게 아니었던 셈입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차곡차곡 적어 내려갔습니다. 1만, 10만, 1억, 100억, 그리고 푹 익어도 1000만에서 1억.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갈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마케팅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측정되고 기록되고 검증된 숫자였습니다. 제가 평생 요구했던 바로 그 근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완전히 무릎 꿇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 10명에게 잘 익은 적숙기 김치를 하루 200g씩 먹게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의 장 속에서 락토바실러스와 류코노스톡이라는 유익균이 의미 있게 증가했습니다. 김치 속에 살던 유익균이 실제로 사람의 장 속에 자리를 잡고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유익균은 모두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왜 그렇게 저를 흔들었는지 설명해야겠습니다. 김치에 유산균이 많다는 것과 그 유산균이 실제로 사람 몸속에서 살아남아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저는 학생들에게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김치 속 유익균이 입을 거쳐 위를 지나 장까지 살아 도달해서 실제로 그 안에서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몇채, 단몇 주만에요. 제가 그토록 따지던 진짜 효과가 사람의 몸속에서 직접 측정된 겁니다. 저는 200g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봤습니다. 자료에는 친절하게도 그게 밥 공기 한 공기에 약간 못 미치는 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창한 보충제도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상에 올리는 김치 한 접시, 그 평범한 한 접시가 사람의 장을 실제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든의 밥 위에 조금씩 올려준 그 빨간 반찬이 바로 이 일을 우리 집 식탁에서 매일 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평생 근거를 보여달라고 외쳤던 제가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근거를 보지 않으려 했던 부끄러움. 55년간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건넸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김치를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세계를, 제 지식의 바깥에 있는 것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회의주의가 아니라 그저 오만이었다는 걸 그 빨간 반찬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 그럼 내가 평생 손자에게 먹인 건 대체 뭘 위한 거였나? 저는 텅 빈 서재에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으로 채워온 이든의 식탁이 면역의 70%가 모인 그 장을 매일같이 무너뜨려 왔다는 걸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으니까요. 영양교사라는 제 이름표가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는 사실이 명치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끝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늦었지만 답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답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멀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따뜻한 손길로 건너온 빨간 통 하나에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소피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김치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간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르치기만 했던 제가 옆집 이웃에게 머리를 숙이고 배우겠다고 한 겁니다. 소피아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부엌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의 부엌에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배추를 굵은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절여서 숨을 죽이는 게 첫 단계예요. 그래야 양념이 잘 배거든요. 그러고는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젓갈을 섞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능숙했습니다. 평생 영양교사로 살며 수많은 조리법을 봐왔지만 그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과정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이거 담그는 법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외할머니는 또 그 어머니한테 배우셨고요. 몇 대를 내려온 건지 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에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노트북 앞에서 찾아 헤맨 그 모든 데이터, 그 모든 유산균과 영증 수치가 이 집 부엌에서는 그저 엄마한테 배운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년을 흘러왔던 겁니다. 과학이 이제 막 숫자로 증명해낸 것을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손으로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소피아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가정은 매 끼니마다 이걸 먹는가? 그건 어떤 영양학 논문보다도 수백 년 세월이 직접 써내려간 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양념이 잔뜩 묻은 손으로 처음 김치를 버무려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양념의 알싸한 감촉과 코끝을 찌르는 매콤한 향.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웃음 치던 그 냄새가 그날만큼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통 너머로 전해지는 그 묵직함이 마치 수백 년의 지혜를 통째로 받아든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든에게 제가 처음으로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이든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 입 먹고는 씩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소피아 아주머니 거랑 맛이 비슷해요. 좀 더 짜긴 한데. 그 서툰 김치 한 접시 앞에서 저는 25년 경력 영양교사가 아니라 손주를 위해 처음 무언가를 빚어낸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 2025년 봄이 되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우리 집 아침 식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약통은 여전히 식탁 한쪽에 있었습니다. 닥터 라미레즈의 당부대로 저는 약을 함부로 끊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 약통 옆에 이제는 작은 김치 접시가 늘 함께 놓였습니다. 흰쌀밥과 잘게 썬 김치. 그게 이든의 새로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든이 벌떡 일어나 다 나았어요 하고 외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느린 변화였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아침이 한 주에 5번에서 3번으로, 다시 2번으로, 그리고 어느 달엔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석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치던 달력에 어느새 빈칸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느린 변화가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평생 저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본다는 건강식품을 가장 경계해왔으니까요. 진짜 효과는 원래 느리고 조용한 법입니다. 무너지는데 몇 년이 걸린 장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약통 5개로도 막지 못했던 그 불편함이 매일의 작은 김치 한 접시로 천천히 메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 느림 자체가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매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영양교사의 오랜 습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직접 그 흐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2달, 석 달. 노트의 그래프는 들쭉날쭉하면서도 큰 흐름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우연인가 정말인가를 두고 밤새 고민하던 제게 시간이 천천히 답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든의 입맛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점심 제가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이든이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햄버거 말고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김치랑?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패스트푸드만 찾던 그 아이가 제 발로 밥과 김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햄버거를 마다하고 집밥을 달라고 하는 손주라니.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의 그 어떤 데이터보다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입맛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장이 편해지자 몸이 스스로 좋은 음식을 원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료에서 읽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게 된다고요. 짜고 기름진 것만 당기던 이든의 몸이 이제는 새콤하고 깊은 발효의 맛을 스스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입이 그 뒤를 따른 셈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흰쌀밥을 짓고 직접 담근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날 점심 이든은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김치를 밥에 올려 오물오물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토마토를 베어 물던 제 기억 속 가장 화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식탁 앞에 다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봄이 무르익을 무렵 닥터 라미레즈와의 정기 진료가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시내의 그 익숙한 클리닉. 닥터 라미레즈는 이든의 기록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의 표정이 지난 가을과 사뭇 달랐습니다. 무거운 소식을 전하던 그때의 얼굴이 아니라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베네트 씨, 기록이 아주 좋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결석도 눈에 띄게 줄었고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도 확연히 낮아졌어요. 식단을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든을 한 번 보고는 덧붙였습니다. 이든이 스스로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게 약보다 오래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 같은 자리에서 의사의 표정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했던 그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안도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옆에 앉은 이든이 의젓하게 네, 요즘은 학교 잘 다녀요 라고 대답하는 걸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닥터 라미레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옆집에서 건너온 김치 한 통,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찾은 발효식품 연구들, 그리고 직접 김치를 담그게 된 사연까지. 닥터 라미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신중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점점 더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물론 김치가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약과 식단이 함께 가야죠. 하지만 이든처럼 식단이 잘 자리 잡는 경우는 솔직히 의사로서도 가장 반가운 경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식단을 천천히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 조언을 드려도 대부분은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베네트 씨는 정말 해내셨네요. 그것도 약이 아니라 손주가 즐겁게 먹는 음식으로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의사의 그 말에 저는 지난 몇 달 새벽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자료를 뒤지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약과 식단이 함께 가야 한다. 저는 그 균형 잡힌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김치가 무슨 마법의 치료제라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이 막지 못한 그 빈자리를 한국의 평범한 밥상 한 그릇이 천천히 메워주고 있었다는 걸 의사의 입을 통해 확인받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근거를 따지던 제게 그건 더없이 든든한 확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음식을 성분과 수치로만 봐왔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칼로리 몇, 비타민 함량 얼마. 그게 제가 아는 영양학의 전부였죠. 그런데 김치는 제게 전혀 다른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식이란 건 한 가정이 수백 년 동안 자식과 손주를 먹이며 지켜온 사랑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소피아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제가 먹고 자란 밥상이에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저는 그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도, 유산균이 그램당 1억 마리라는 숫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빨간 반찬을 매일 식구들에게 먹이면 가족이 건강하더라는 것을. 수백 년의 경험이 어떤 논문보다 먼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가 없는 계절에도 영양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지혜로운 음식을 빚어냈습니다. 그 지혜가 대를 이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지구 반대편 제 손주의 식탁에까지 닿은 겁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치 앞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논문으로 증명되기 한참 전부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묵묵히 증명되어 온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과학은 그 오래된 지혜를 뒤늦게 따라가며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요. 스탠퍼드대의 그 정교한 임상시험조차 사실은 한국의 부엌이 수백 년간 매일 해오던 일을 뒤늦게 숫자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김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동시에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든이 학교에 잘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부모들이 그 비결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이 요즘 부쩍 건강해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치레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치 이야기를 꺼내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아이의 건강 앞에서 막막했던 부모들이었으니까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고, 어떤 부모는 아이가 채소를 도무지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제 모습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소피아의 김치는 어느새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소피아에게 김치 한 통을 부탁했고, 그 김치를 맛본 또 다른 가족이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소피아의 부엌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 제가 김치가게라도 차려야 할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지난 가을 그 빨간 통을 시큰둥하게 냉장고에 처박던 제 모습은 이제 까마득한 옛일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찾은 자료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것, 발효식품이 염증을 줄인다는 스탠퍼드대의 연구, 김치 한 접시에 요구르트 수준의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것.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학부모들도 제가 25년 경력 영양교사라는 걸 알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제 직함이 이렇게 따뜻하게 쓰인 적은 없었습니다. 한때 제 편견의 갑옷이었던 그 경력이 이제는 좋은 것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드는 어느 오후, 저는 텃밭에 나가보았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로 손도 못 댄 텃밭이었습니다. 이든이 아프면서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든이 먼저 텃밭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쪼그려 앉아 봄에 심을 채소 모종을 골랐습니다. 배추 모종을 집어든 이든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배추 키워서 김치 담가요? 흙냄새 가득한 그 봄날 오후, 저는 손주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아이가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단한 편견 속에 갇혀 살던 한 노인이 머나먼 나라의 평범한 밥상 앞에서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새로 배우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제 손주의 아침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식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텃밭 흙을 만지는 이든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저는 이 변화가 우리 집에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그때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집 텃밭 한쪽에는 이든과 제가 함께 키운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봄 그 작은 모종이 이제는 제법 단단한 포기로 연글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그 배추로 김치를 담글 겁니다. 이든은 양념 버무리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벌써부터 별렀습니다. 약통 5개가 늘어서 있던 그 식탁에는 이제 직접 담근 김치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만 가득하던 달력에는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과 학교 행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든은 올해 학교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배가 아픈 날도 있습니다. 김치가 모든 걸 마법처럼 해결해 준 건 아니니까요. 약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며 여전히 필요할 때 챙깁니다. 하지만 그 활발하던 아이가 다시 친구들과 뛰어놀고 아침마다 가벼운 걸음으로 등교하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1년 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지역 식생활 교육 강의에서 김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주의 이야기를 들은 한 학부모가 다른 부모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평생 가공식품을 경계하라고 가르쳐온 제가 이번엔 김치를 소개하는 강단에 서게 된 겁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 일어난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저만 김치를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빨간 반찬 앞에서 똑같이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믿었던 그 작은 기적이 알고 보니 한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물결의 일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강단에 서서 청중에게 첫 번째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일반 마트에서 김치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일반 마트 7곳에서 파는 김치 품목 수가 2017년에는 단 3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그게 몇 종이 됐을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25종입니다. 7년 만에 3종에서 25종으로 늘어난 겁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치는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무려 80% 성장하며 미국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채소 카테고리의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80%라는 건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입니다. 채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란 음식이 바로 한국의 김치였던 겁니다. 브로콜리도 토마토도 어떤 미국 채소도 아닌 한국의 빨간 김치가 말이죠. 저는 청중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표정은 1년 전 자료를 읽으며 입을 다물지 못하던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건너오는 김치의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였죠. 한국의 김치 수출액을 한번 보시죠. 2016년에는 7,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8년 뒤인 2024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억 6,360만 달러. 2배 이상으로 뛰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빨간 통 하나가 이제는 1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흐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자락에 바로 제 손주 이든의 아침 식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목이 베었습니다. 1억 6,360만 달러라는 그 거대한 숫자가 제게는 결국 한 아이의 되찾은 웃음과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통계의 가장 작은 한 점이 바로 우리 집 부엌이었던 셈입니다. 방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김치가 이제 어디에서 팔리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한인마트에서나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스트코에서, 월마트에서, 홀푸드마켓에서 김치를 삽니다. 과거에는 김치를 아예 안 팔거나 한 종류만 두던 이 대형 마트들이 이제는 저마다 4종류가 넘는 김치를 진열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들의 진열대에 한국의 빨간 반찬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저는 낯선 외국 음식이 아니라 미국 가정의 평범한 장바구니에 담기는 음식이 된 거죠. 저는 청중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25년간 학생들에게 수없이 외쳤던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냈습니다. 저는 25년간 근거를 보여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빨간 김치 한 통 안에 다 있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모인 우리의 장, 그 장을 살리는 유산균, 염증을 줄인다는 임상연고, 그리고 제 손주의 되찾은 아침까지요. 저는 그것을 평생 무시했고 결국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늘 배가 아파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지난 가을의 소피아처럼 그분에게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그냥 밥에 김치 한 숟가락부터 곁들여 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한 통의 김치에서 시작된 정이 이제 제 손을 거쳐 또 다른 가정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들려주며 밥에 김치를 올려 먹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녁 풍경이 1년 전에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었다는 걸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소피아가 권해준 그 빨간 통을 끝까지 냉장고에 처박아 두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 단단한 편견이 끝내 풀리지 않았다면 이든의 아침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옆집 이웃의 작은 나눔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백 년간 지켜온 평범한 밥상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간 매일 먹어온 한 그릇이 천천히 제 손자의 아침을 돌려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와 미국의 수많은 식탁을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아침을 조용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빨간 통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할 겁니다. 평생의 편견을 내려놓고 옆집에서 건너온 그 작은 빨간 통의 뚜껑을 열어본 일이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이든과 마주 앉아 밥에 김치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매번 그 시큼하고 알싸한 한 입을 베어물 때마다 저는 기억할 겁니다. 한 나라의 오래된 지혜가 한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거쳐 어떻게 제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일상을 돌려놓았는지를요. 그 빨간 한 그릇 앞에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